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응급 활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있죠. 당시에 의사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신 의원이 현장에 달려가서 봉사활동 또 응급활동을 한 것을 놓고서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이면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당시에 신영현 의원 저희도 뉴스와이드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깔리는 순간에 곧바로 구조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골든타임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빠른 수습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생각 하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에 가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현장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료 지원을 다 투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의료진조차 진입을 못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놓친 건 아닙니까? 네, 이때까지만 해도 신현영 의원은 자신이 의사이니까 현장으로 긴급히 달려갔던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논쟁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닥터카 탑승 논란입니다. 이 닥터카가 기존의 구급차와 뭐가 다른지를 좀 알아야지 이제 이 얘기를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백민은 아십니까? 닥터카와 네. 예. 지금 신영영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 환자 이송 구급차와 이 딤의 차량들을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환자 이송 구급차라고 하는 건 급박한 상황에서 이송하게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디멧의 차량과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멧이라고 하는 건 재난 의료에 따른 응급 지원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병원들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디멧, 응급 의료가 가능한 팀들을 구성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응급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 콜이 오게 되면 한 10분 정도 안에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전문가들이 출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디멧이라고 하는 응급 의료팀의 차량이 닥터카 차량을 통해서 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가지 않고 신현현 의원 자택 앞쪽 근처를 우회해서 가는 바람에 시간이 늦춰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신현영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사이렌을 통해서 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차량의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디멧이라고 하는 닥터카 차량의 신영현 의원이 타고 있었던 문제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엉뚱한 해명을 하면서 지금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급차는 이제 사이렌이 달려 있는 긴급 이송 환자를 이송할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구급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영영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른바 닥터카는 대형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 응급처치와 또 이제 환자 분류 등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시설을 갖춘 환자 이송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급차만큼 그렇게 다급하게 현장에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재난 현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차량인 거죠. 구급차 못지않게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응급 구호 활동, 해야 되니까. 환자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속하게 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차량이거든요. 사이렌은 없지만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가야 될 차가 바로 이 닥터카 DM-AT라고 불리는 이 차량입니다. 신영영 의원이 이 닥터카를 타고 가느라 이 닥터카가 명지병원 이 닥터카가 신 의원이 살고 있는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에 들렸다 현장을 가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이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더 지체가 된 건지 지금 잠깐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 내비게이션 상으로 최단 경로는 명지병원은 이제 저기 고양시 쪽에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명지병원에서 출발하면 강변북로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태원 현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신 의원이 살고 있는 이대역 근처의 아파트를 들렸다 가게 되면 조금 길이가 길어지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총 54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 응급 차량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의정부에서는 36분, 수원시 아주대병원 팀은 26분 만에 이태원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명지병원이 수원이나 의정부보다는 그렇게 멀다고 볼 수 없어요.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54분으로 더 길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유해서 신 의원을 태우고 갔기 때문이다.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사퇴를 했어요. 이건 네.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부적절하죠. 그리고 국정조사위원 사퇴도 저는 불가피했다고 예. 봅니다. 신 의원이 만약에 국정조사위원회 사퇴하지 않았다면 국정조사가 여당 참여하에 열리더라도 예. 이걸로 아마 정쟁이 또 벌어지게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김병민 위원장도 설명을 했지만 예. 이 디맷이라는 재난의료 지원팀이 이용하는 그런 차량은 이게 출동 명령을 받으면 10분 내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해당 병원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예. 그러니까 재난의료 지원팀에 편성된 응급의학 전문의가 당시에 병원에 없고 집에 있는데 집에 들려서 나 좀 태워가라. 근데 그것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해당 병원의 그 재난의료 지원팀도 아니었고 이미 먼저 병원을 떠난 정치인인 신현영 의원이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그걸 타고 갔다는 거는 뭘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적절한 행위였죠. 소위 말해서 의사 출신인 국회의원이 명지병원 재난의료팀에 갑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갑질로까지 그 당사자들이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선의를 가지고 현장에서 뭔가 예. 긴급 구호 활동을 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인데 택시를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어야죠. 예. 근데 강변북로를 이용하면은 지금 이제 54분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한 25분이면 충분히 그 시간에 새벽 1시 때에 도착하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먼 수원이나 의정부에서도 그보다 더 빠른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54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그 신현영 의원 자택을 들렸다 왔기 때문 시내를 관통해서 예, 갔습니다.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재난 현장에 가서 좀 뭐래도 한 명의 이 응급 환자라도 더 살리겠다. 집에 있을 수 없다. 빨리 나 가가지고 내가 나도 좀 도와야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중간에 재난 응급팀의 차량을 좀 나 얻어 타고 갈 수 있냐? 이게 하는 선한 의지는 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도착하는 과정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신현영 의원이 이제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뭐 그런 어떤 초기에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했고 예. 사실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참 잘하셨다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코로나가 대구에서 초기에 확 퍼졌을 때 예. 동산 의료원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아닌 의사로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으셨죠. 안철수 의원도 갔어요, 전날.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기 이제 DMAT가 구조 차량과 달리 이제 긴급 의료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곳에는 의사, 간호사 등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 의료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 그래서 재난과 관련된 DMAT가 왜 출동해야 되냐면 그때 이제 현장에서 응급 의료를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지금 신영 의원이 결국 이제 명지대 병원에 DMAT를 감으로써 그 명지대 병원이 현장에 출동 시간이 예. 늦춰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명지대 병원 DMAT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신현영 의원이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 어디서 승했냐 하니까 그걸 이제 말할 이제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걸 조금 이제 회피를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로운 보도는 또 치과 의사인 또 남편하고 이제 예. 같이 가고 이런 어떤 부적절한 해명을 통해서 신현영 의원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어떤 선한 의지가 아니라 잘못하면 지금 쇼를 하기 위해서 그거 같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한 의지가 이제는 쇼를 위한 것으로 이제 다시 뭔가 바뀌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전재수 의원님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해명이 이게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구급차가 아니라 이 닥터카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렌 울리고 빨리 막 진짜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린 그런 환자를 태우고 가는 차량이 아니니까 자신을 태우고 응급 의료 현장에 직접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아서 예. 잘은 모르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의원님께서 이제 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제 신현영 의원이 의사인데 또 명지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KTX를 타고 가다가 그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 심장이 멈춰가지고 그 KTX 안에서 이제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또 코로나 전국에서 사실은 당내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예. 민주당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던 의원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쇼하는 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던 모습을 보면 쇼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그리고 이게 새벽 그 2시 다 돼서 이제 현장에 예.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 새벽 시간에 말하자면 뉴스 속보를 보고서 의사로서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좀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자기 차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택시를 호출을 해서 갔다든지 이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예. 왜 이렇게 했을까?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해왔던 그 정말로 이제 그 다양한 봉사활동 이런 것들로 비춰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뭐 사진 찍으러 가기 위해서 한 쇼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이전에 해왔던 모습에 비춰보면 예.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상반된 얘기를 좀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신영영 의원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좀 되새기면서 한번 보면요. 깔린 사람 빼내는 시간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심정지와 관련해서는 그 4분이 그렇다라는 얘기도 좀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이제 활용하는 그런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본인과 또 함께 치과 의사인 남편도 이 차량에 이제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쇼인가? 아니면 치과 의사지만 진짜 의사니까 뭐라도 하나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남편까지 같이 간 그 선한 행위를 선한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은 아주 혹평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은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지원 의료팀 구급 차량을 탔을 때 남편도 함께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도 함께였다니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남편은 대체 왜 간 것입니까? 신 의원의 재난지원 홍보쇼에 필요로 하는 사진을 찍으러 간 것입니까? 예, 이 남편 동승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치과 의사긴 하지만 현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같이 동승을 한 거다. 그 새벽 시간에 밤에 그렇게 남편과 함께 두 분이 네. 다 의사니까 간 것은 그것 자체로 선하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뭐 이제 신현영 의원이 뭐 그런 이제 좀 그 실수가 있거나 뭐 그랬던 사람이면 이거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낸 것처럼 최악의 갑질이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 이 동성한 남편도 이제 치과 의사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의사는 이제 응급 조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다 배우고 다 숙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새벽 시간대에 그 참사 현장으로 간다 하는 것은 선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다만 이제 디맷이 이제 그런 용도로 쓸 수 없는 차량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은 또 이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이제 사퇴를 하고 또 사과도 하고 추후에 또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들을 지금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쉽고 그 선한 의지가 제대로 좀 이제 좀 알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신영연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태우고 가느라 우회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지. 원래 현장에 발생했을 때 서울에 있는 여러 디맷이라고 하는 응급의료 팀들의 여러 병원들이 현장에 갔고요.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명지병원의 디맷팀과 같이 가게 된 거고요.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최대한 의사로서 최대한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구해야 됐다. 이제 이런 식의 인터뷰고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은 좀 있습니다. 신 의원이 현장에서 15분밖에 머물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 의원이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었던 게 실제로는 없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조금 전에 신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고죠. 예.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그래 동행을 했으니까 DMS에 타는 게 뭐 잘못이냐 예.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 신분으로 DMS를 타서 DMS이 현장에 그만큼 30분 정도 더 늦어졌다는 것은 그 DMS 팀에 있는 응급의료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뺏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런 시각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점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의사로서 DMS 타고 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어떤 해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어떤 문제의 본질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신현영 의원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 날 바로 SNS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이태원 할로윈 사고 재난의료팀으로 현장 지원. 저는 재난의료지원 팀원으로서 현장에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랑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재난의료지원팀 DMS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SNS에 글을 올렸던 저 내용을 보면 여기에 그 10월 30일에 신현영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현재 상황들이 앞뒤가 안 맞는 예.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현장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 보면 신영현 의원이 현장에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본인이 이렇게 목걸이를 차고 있는 모습이 예. 보이게 되는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을 누가 찍었겠습니까? 현장에서 재난에 응급 구호를 하느라 모두 정신이 없었을 상황에서 이 사진을 찍었을 수 있는 사람은 신영현 의원의 관계자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남편이 찍은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현영 의원에 대한 선의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그 선의가 있었다 치더라도 10월 30일 12구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본인 SNS에 버젓이 본인이 올린 저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은 본인이 했던 행동을 그 참사에 대한 대응보다 홍보하고자 했던 거 말고 어떤 말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걸고 있는 목걸이도 아마 재난의료 현장에 관한 목걸이로 보이는데 그런 내용들을 신현영 국회의원이 굳이 차고 있을 같은 예.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해명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장 표명들이 더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아마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로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뭐 더 상황이 진전되면 저희들이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좀 컸습니다. 자, 오늘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하여튼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 다음에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배보상을 하고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왜 입들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내가 한번 욕을 한번 해볼까요? 원대 복귀하시고 네, 들으신 것처럼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입이 XX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거친 말들을 자꾸 이렇게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하느냐 이제 이렇게 강력히 항의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위로를 하면서 다독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조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국민의힘도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국조 특위가 이제 개회가 됐는데 좀 늦었지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유가족 협의회를 만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이 좀 바뀐 건지 아니면 원내 전략상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건지 뭐 그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좀 논란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말한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세월호와 이 문제를 빗대었죠.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뭐 30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뭐 마약 문제도 거론을 하셨고 어제는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파업 참사를 이용해서 영업을 한다. 뭐 이런 또 기생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시민단체들을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유가족 협의회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이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이 나라 구하다 죽었느냐 이런 표현을 또 SNS에 올려서 뭐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저 유가족 대표가 한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그리 입이 그렇습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거친 표현들이 난무하면서 예. 혹여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지도부의 일원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경위든지 간에 이 유족분들께 피해가 가거나 2차, 3차 가해가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무리하게 촉발시키고 그다음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정치권의 정치적 정쟁적 요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국정조사도 이른바 일정 부분 파행으로 치닫게 됐고 그 과정에 정치인들 혹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엉키기 시작하면서 조금 과열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발언들이 유족들을 향하는 발언들이 아니라 아마 이번 12구 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정치권 혹은 때만 되면 나와서 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단체 등의 거친 언사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조금 커진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뿐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함께 유족분들을 만나서 같이 함께 위로하고 또 경청하면서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들 아마 나누고 온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국정조사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 유족분들이 두 번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일에 이제 정치권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말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대표의 얘기를 듣고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도 좀 했고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너무 늦게 만나서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도 좀 했습니다. 대책도 좀 촘촘히 짜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당에서는? 저는 주호영 대표께서 잘하셨다.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많이 늦긴 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을 만나고 더더구나 이제 엊그제 49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49세를 어떤 분들은 그거 뭐 불교 뭐 장례 절차니까 뭐 또는 뭐 원래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우리 공동체에서 49세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사회적 참사를 겪고 난 뒤에 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에 유가족협의회가 같이 참여하는 형식의 49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인사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족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늦었죠. 그렇긴 해도 주호영 대표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사표를 발제를 하고 늦었지만 유가족분들 만나서 말씀들을 경청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다.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악재, 여권의 악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이른바 단체 SNS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향소를 부숴버리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해서 어제 뭐 한 방송사가 이제 보도를 좀 했습니다. 분향소를 부숴버리자. 이게 저 용산구청장이 박희영 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 방에는 애초에 뭐 권영세 지금 현 통일부 장관 이제 용산구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권영세 의원이 아직도 그 방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서 용산구 쪽에 관련된 분들이 있는 대화방 같은데 박희영 구청장 쪽은 본인은 거의 이 대화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떤 대화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선을 걷습니다만은
논란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제 당대표 차출설 얘기도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된 터라 논란이 좀 큽니다. 자, 이 분향소를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게 정말 저 대화방에 계신 어떤 아주 극소수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많은 보수층에서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한덕수 총리는 오늘 분향소를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또 저방에 저런 얘기하고는 전혀 상반된 행보를 좀 보이십니다. 한덕수 총리 방문한 얘기 잠깐 듣고 이 문제 잠깐 듣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제가 좀 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고 더 드릴 말씀은 뭐 없고요. 뭐 항상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고 싶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박 의원님. 네. 분향소를 부셔버리겠다라는 게 일부 보수층 내지는 뭐 일부 좀 극단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진심입니까? 아니면 한덕수 총리 말처럼 분향소를 또 가고 싶었다. 유족에게 약간 이제 홀대를 받더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의 저 마음이 지금 이 보수층들의 대다수 마음입니까? 어느 근데 쪽입니까? 당시 한덕수 총리가 네. 분향소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다가 유가족들이 항의하니까 30초 만에 돌아갔어요. 1분. 예, 1분 정도 5분? 만에. 예, 5분.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갔는데 예. 그분들이 보수단체 소속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분향소,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예. 그 현장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실시간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하고 악수를 하고 지나가셨어요. 저는 이런 유가족과 고인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른바 이제 여권 내에서 예. 이렇게 만연한 이유,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분들까지 예.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여권의 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사구제 할 때 정부 관계자가 거기에 참석 안 한 건 물론이고 어떤 메시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참사 초기에는 매일 이제 분향소를 찾아서 위로하고 추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이 참사의 책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예. 이 논의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쨌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보자. 책임은 나중이다.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야당이나 일부 이제 시민단체나 혹은 일부 유가족까지 지나치게 예. 정치 쟁점화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돌림노래처럼 그런 식의 망언들이 나오고 이 모습이 저는 새삼스럽거나 낯설지 않은 게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세월호 때도 비슷한 식으로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또 고인들을 모욕하고 예. 그런 식의 2차 가해가 만연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치적 결과가 고스란히 사실 당시의 여당이 결국 그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는 예. 하나의 이게 부분적 원인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도의적, 정치적, 뭐 법적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이 지겠다.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도 신현영 의원의 이런 그 이슈가 발생하니까 국정조사에 복귀할 게 아니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서 정말 이 참사의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층들 내에서도 저런 식의 2차 가해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 내 그 생각이 좀 복잡합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처럼 분향소를 가고 싶어서 가는 자발적으로 가서 추모하는 그 분위기와 반대쪽에서는 분향소를 부셔버리고 싶은 분위기. 그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분향소 부숴버리자 저런 거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극히 일부시고 대통령께서도 분향소뿐만 아니라 참사 직후에 모든 병원을 다 비공식적으로 하면서 애도를 하셨고 예. 뭐 저희 당의 뭐 의원들도 어떤 분들도 계속 며칠 동안 애도를 하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비극 사고에 대해서 정말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런 것을 이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게 전반적인 그런 거고요. 일부 진짜 우리 특히 지도층일수록 좀 이걸 정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부분에 또 유가족들에게 또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 자체도 극히 정말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시각이 저희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국정조사도 다시 이제 정상화됐고 이제 남은 것은 책임자 처벌 문제입니다. 뭐 경찰이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의 문제는 조금 특수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 개각 얘기가 나왔어요. 설 연휴 때 개각이 있으면 이상민 장관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총리는 뭐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듣겠습니다.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개각과 연관돼서 뭐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간에 논의되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분위기는 일을 맡은 사람을 좀 오랜 동안 하게 하고 만약에 뭐 평가가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 평가를 가지고 고쳐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질설 또 교체설 끊임없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 야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근데 용사는 그렇게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 같죠. 근데 왜 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올까? 언론을 통해서. 뭐 장관 개각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이런 어떤 이태원 참사 어떤 그런 어떤 것도 분명히 중요한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제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한 번쯤은 이제 개각의 어떤 그런 시기를 고민해보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친윤 공부 모임이 있죠. 이 국민공감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뭐 친윤핵관으로 불리는데 이분은 여론에 따라 경질하는 거는 인재 손실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있어서 이상민 장관 교체설 얘기는 좀 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 당원 투표로 바꾸는 그 첫 단추가 깨어졌습니다. 상임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안을 심의를 했는데 이제 남은 절차는 오는 23일 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초쯤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원들만 100%로 새 대표를 뽑게 됩니다. 여기에 유승민, 안철수 또 이런 의원들이 윤상현 의원 등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룰 변경과 관련된 당내 찬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그 여론조사에는 결국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이 30m 앞에서 달리기 하면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당의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 같이 이제 당의 중대한 문제들은 의총을 열어서 반드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은 의총 토론이 아예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쫓기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김혜미 의원, 100%는 이제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어저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 오늘 상임전국위원회 이제 앞으로 이제 사흘 뒤에 있게 되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가결이 되면 아마 지금 앞에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100% 당원 중심 투표, 결선 투표제 도입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0% 당원 투표로 간다. 자, 그러나 이제 조경태,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저분들보다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 달리고 있는 유승민, 안철수 의원들의 반발이 더 큽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당에서 잠재울 수 있을지 유승민 의원과 또 당내 관련돼서 이철규 의원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 축구 한참 하다가 그냥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에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당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당원들의 표심이 본얘기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 대표에 나오실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겠죠.
지금 전대 룰을 갑자기 바꾸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만 많이 띄워주는 것 같아요. 핍박받고 공격받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인기 끄는 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오히려 친윤 이런 경쟁이 유승민 의원만 자꾸 키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원 100%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그 흐름을 시간상으로 좀 잠깐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1일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당신 반영 비율을 90%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일 날 윤 대통령이 당연 투표 100%가 낮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은 이후에 당의 기류가 급격히 바뀌어서 어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00% 당원 투표로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간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원 100%를 했을 경우에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윤심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제가 여기 나와 계시는 네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윤심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여쭤보고선 써달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약간 연결되면서 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 주관적이니까 하나하나씩 좀 따져가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부터 보겠습니다. 윤심은 어디에 있냐라고 썼는데 유승민 의원에게 있다고 전 의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하나. 유승민은 안 된다. 유승민은 안 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마음 같습니다. 윤심에서 제일 당대표 안 될 사람 유승민이다. 그건 확실하다. 그 윤심은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게 어둡고 긴 터널 깊숙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그거는 이제 이어질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깊은 터널로 어둠의 터널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야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예. 것인데 잠시 잠깐 뭐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물론 뭐 저희 당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저희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잖아요. 예.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를 체리 따봉 보내고 내부 총질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사실상 당대표를 몰아낸 건데 예. 지금 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 선거에서도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전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오롯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5만 가지 논리와 5만 가지 사례들 뭐 독일 사례, 미국 사례, 영국 사례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만 예.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유승민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마 전당대회가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어둡고 긴 터널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윤심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확실한 바로 것입니다. 유승민이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왜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소위 말해서 찍혔을까요? 과거 경선 당시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란 부인입니까? 아니요.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아니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예, 몇 번 만나셨습니까? 뭐 한 몇 번 뭐 좀 오래됐습니다.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 경선 당시 이쯤 되면은 정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실한 건 하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당대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다. 이제 전재수 의원은 지금 박 의원께서도 그러니까 대표가 될 것 같아서 유승민 전 의원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전재수 의원처럼? 전재수 의원이 제가 할 말을 거의 다 했습니다. 낚아채 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심이 긍정적으로 누구에게 쏠리고 있는지는 불투명한데 아주 부정적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쏠리고 있는 건 맞죠. 안 된다는 쪽으로. 그냥 안 된다가 아니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바로 방금 들은 저 얘기 때문에 정법 얘기하고 천공 얘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싫어요? 아니, 지난번 경기지사 경선 때도 갑작스럽게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을 출마시켜가지고 결국에 이제 유승민 의원을 경선에서 낙마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룰 개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공직 후보가 아닌 당의 대표를 뽑는 룰은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당내에서 어떤 룰을 합의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룰, 7대3 룰을 국민의힘이 언제 채택했나 봤더니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다가 총선에서 쫄딱 망하고 비대위 시절에 천막당사를 차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 당내 경선에 5대5 룰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이제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1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로가 있는 거죠. 그 경로를 한꺼번에 뒤바꾸려면 당내에 어쨌든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하태경 의원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아무런 토론도 없이 대통령이 100% 당원 경선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 이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는 게 전달되는 순간에 갑자기 지도부가 돌변해가지고 속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른바 이제 윤심을 추종하는 지도부가 저렇게 나오는 건 행여라도 현재 경선 룰로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변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의지만큼은 저는 분명하게 대통령실에서 당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판넬에는 이렇게 하얀 이제 보름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웃는 모습이 있지만 속마음은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안 된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두 분은 보고 계시는군요. 자, 정말 그런 걸까요?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라 뭐 근거는 없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물어본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윤 대통령에게 가끔 전화 통화하시는 홍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눈이 들어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통화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맞아요? 두 분의 해석과 이 주관적 생각이? 뭐 그 유승민 의원하고 관계가 그렇게 뭐 썩 뭐 좋지는 않은 거는 뭐 다 사실인데. 근데 사실 대통령이 사실은 그 지금 저희가 그 책임 당원이 8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함부로 그 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좀 커졌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대 룰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바꾸자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역선택의 문제인데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전대 룰을 가지고도 여론조사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를 지지하느냐 해서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하고 뭐 하면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대 룰을 바뀐 배경은 저희가 지난번 그 당대표 선거 때는 28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9만 80만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 구성을 보면 20대, 30대, 40대 당원이 지금 23% 됩니다. 지금 저희 그 유권자가 20대, 30대, 40대가 41%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고 그다음에 또 과거에는 TK가 전체의 한 30% 됐는데 지금은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대별로나 지역별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체 우리 국민들과의 어떤 생각과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구성돼 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비대위원들 그리고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런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는 어떤 과정을 좀 일부 좀 거쳐서 지금 전대 룰을 지금 바뀌게 된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젊어지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TK 편중에서 이제 전국화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1등 공신은 누굴까?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선 윤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저를 보고 오신 당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이 만약에 이 당원으로서 우리 당에 오셨으면은 그럼 뭐 윤리 판단이 있으면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서 예를 들어 다음 전당대회나 이럴 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지 뭐 이렇게 흩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젊은 당원들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윤심을 따라서 당대표 선거를 할 것인가? 오히려 역선택을 해서 윤심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두 분이 주장한 대로 유승민 의원 쪽에다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 얘기와 함께 정광훈 목사가 지금 입당 원서를 계속 이 주변 뭐 신도들에게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지자들에게 이제 뿌리면서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당원 가입이 쇄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흘러나옵니다. 같이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모아놓은 이 젊은 당원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지금 독려하고 있는 이 새로 들어오는 당원들은 윤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뜻으로 표심을 발현할 것인가? 제가 만나본 우리 당원들의 생각은 어렵게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5년 만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든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정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더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서 이들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으로부터 외연 확장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다음번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골격에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국정 운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쪽에는 전광훈 목사, 한쪽에는 이준석 전 대표,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당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서두의 제목을 보면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이 모두라는 국민 모두의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80만을 넘어서 이제 1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모바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수천 명의 책임당원 분들한테 제가 우리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이런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들 각자 보고 판단하는 뜻에 따라서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가장 이 윤석열 정부 성공에 유리할지를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 당원 투표 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과연 50%가 넘는 과반의 당원들의 마음을 획득하는 사람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심 홍석준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도 당원들의 마음들은 거기와 전혀 같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결국 당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당심을 깊이 있게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이나 아니면 홍석준 의원님이 지역구에 있는 당원분들에게 나는 이 사람이 줬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다 따라가겠죠. 물론 안 따라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분들이 윤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면 따라가지 않을까요? 윤심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내에는 일단 김기현 의원이 지금 뭐 출마 의사를 좀 하고 있고요. 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뭐 가능성은 이렇게 지금 뭐 저출산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뭐 아닐 것 같고. 내각 쪽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부각이 되면서 차출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뭐 이미 차출설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좀 있습니다. 내각에서는 어떤 분들이 또 차출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출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국토부가 민생과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전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설까지 잠깐 나왔다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본인이 그런 말에 일종 유혹일 수 있는데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치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하겠다는 것까지 굳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 사람이 국회의원 가면 거기서 그치겠어요? 다른 쪽으로 갔으면 그죠? 크게 성장하고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서 망가지는 건 저는 하지 말자는 거죠. 윤여준 전 위원장 의원의 얘기로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게 되면 망가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내각에 있는 세 분의 장관들이 당대표에 나오게 되면 설 연휴를 전후로 개각이 있게 되고 이상민 장관 교체 얘기까지 맞물려서 큰 폭의 중폭 이상의 개각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저분들이 지금은 다 그냥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본인들 장관직에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저는 현직 장관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한동훈 장관도 본인 스스로 선을 그었고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도 지금 화물연대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관을 개각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이야기라고 보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나경원 대표를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출산위원회 그거는 이제 공직 맡은 시간 비상임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나오실 수 있고 예. 현직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정치인 출신 원내외 쪽으로 조금 좁혀져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예, 탈원전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의 타겟이 이제는 통계 조작 문제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다뤘습니다만은 집값 문제, 또 고용 문제, 또 소득 재분배 문제, 이 세 가지 큰 사안을 놓고선 지금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단순히 통계청장 개인의 곡학 아세나 출세욕으로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훨씬 그 범위를 넘는 범정부 전체적인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다 얘기 발언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득과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근데 통계 조작을 통해서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통계 조작을 했다는 사안이 하나 있고요. 집값이 50% 이상 폭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11% 증가했다라고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또 통계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났는데 마치 비정규직 숫자가 엄청 줄어든 것처럼 또 조사 방식을 바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특히 이제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이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원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언급이 있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통계 조작이 있었던 건가? 국기문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분씩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근거가 지금 아직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조작이 있었다면 내부적인 상태 속에서 뭔가 틀어내는 것 이상으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일이 있는가가 아마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들에 관련된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 감사원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단서 하나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제가 윗선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자리에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통계 조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질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들어온 통계청장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고요. 부동산만큼 확실하게 잡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훨씬 더 심화됐고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를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실패를 선언하고 그 대안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를 통계를 이른바 조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민들을 호도한 것 아니냐? 이게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참모가 이런 일들을 꾸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일들에 대한 진실들이 이제 감사 결과 등을 통해서 하나둘씩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친문계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최재성 또 윤건영 의원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아니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 의원인데 만에 하나 국가 통계가 조작이 됐다, 조작을 했다, 실패한 정책을 어떻게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또는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국회의원인 제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규탄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가능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8위의 경제 대국가 아닙니까? 세계 리딩 국가입니다. 글로벌 국가죠. 근데 국가 통계가 조작이 된다? 국가 통계는 대한민국이 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정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국민 세금 태워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예. 그 데이터를 조작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왜 이런 논란이 생기는지 저도 이제 확인을 다 해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부동산 데이터만 우리가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감정원 지금은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KB 시중에서 KB 이제 부동산 시세가 시세가 있고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 안에도 대장주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시세를 주도하는 아파트 50개 단지 이것 따로 또 또 빌라까지 포함한 부동산 시세 또 아파트만 하는 부동산 시세 여러 가지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동산 114에서 발표하는 시세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점과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올 한 해 우리가 아파트가 4%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4%. 그러면은 10억 하는 아파트의 4%면은 4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데이터는 완전히 틀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는 불과 6개월 사이에 지금 7억 원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로 보면은 4% 떨어졌으면은 10억짜리 아파트가 4천만 원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체감하는 데이터와 또 발표하는 데이터가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샘플링을 통해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좀 차이는 날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걸 아니다. 국가가 조작을 한다? 조작을 하려면 그 조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통제 가능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수준이 그런 수준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최재성, 윤건영 의원이 합니다. 앞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마저 듣겠습니다. 수치를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통계 과정이나 결과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조사한다 그러면 이제 문항을 조작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통계 및 조사 방식의 변화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작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보복 저는 시즌2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예, 홍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작이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발표를 하고 또 체감하는 것과 실제 숫자는 조금 조만간에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좀 규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당 의원들을 이게 조작이라는 게 통계 조작이라는 게 숫자를 뭐 이렇게 잘못 입력을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 소득 분배적인 면에서는 2018년도 5월 달에 1, 4분기를 하니까 전분기에 비해서 최저임금은 16%로 올렸는데 오히려 최하위 20%가 마이너스 소득 8%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올렸는데도. 그러니까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예를 들면 작은 그 소규모 어떤 가게나 이런 데서 고용을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른 이념에 경도된 어떤 정책을 이제 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 이제 8월달에 통계청장을 강신욱 청장을 바꾸면서 강신욱 청장은 서울대에서 막시점 석박사를 이제 전공하신 분인데 그 항수경 청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좀 우시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도 굉장히 좀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본을 바꿨어요. 표본을 이제 20% 최상위 20%부터 최하위 20% 이렇게 되는데 그 황수경 청장 때보다 강신욱 청장 때니까 최하위 20%를 마이너스 7% 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20%는 4%씩 조금씩 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최상위와 최하위 간의 소득 격차가 5배인데 강신욱 청장 딱 들어오니까 4배로 줍니다. 그런 식으로 쪼갰기 때문에 완전히 표본을 바꿔버린 거죠. 표본을. 그리고 적용하는 방식도 이제 지출 소득을 합산해서 적용을 해버립니다.
부동산 통계도 마찬가지인 게 전지수 의원님 말씀처럼 보는 분야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보는 분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은 매매 주식이고 또 뭐 예를 들면 KB는 호가 주식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7% 부동산 올랐다고 했는데 심지어 경실련조차도 78% 올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을 표본에서 제외했다. 이런 설이 지금 설득력을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 조작이고 결국은 엄청난 정책적 실패를 덮기 위한 국가적 범죄고 국정농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표본을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쪽에 그렇습니다. 있는 표본을 더 많이 가져다 썼다. 그러면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표본을 바꾸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의 주장이 극과 극으로 부딪힙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저희 기자들도 언론도 좀 팩트 체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가통계기관의 통계가 정권의 성격이나 입맛에 따라서 춤추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가장 논란이 극심했던 때가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녹색 성장을 내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계청이 그동안에 생산하지 않던 녹색 성장 관련된 각종 통계 지표들을 개발해가지고 돈과 시간을 들여 쏟아냅니다. 예. 박근혜 정권을 바뀌고 나서 그게 전부 무용지물이 됐어요. 또 한 가지는 2012년도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새 진위계수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막상 새 진위계수 이 결과값이 안 좋으니까 2012년 대선 끝날 때까지 그걸 미룹니다. 발표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고 나서 그게 그 이듬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제가 그때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증인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전임 그 통계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한 사람 더 요구했는데 그 한 사람 더 요구했던 분이 이명박 정부 마지막 정책실장, 그 이전에 경제수석, 그 이전에 통계청장을 했던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때도 통계조작 논란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앞서 이제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소득 분배 지표는 가계동향조사라는 그 조사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1963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된 이후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문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소득이 얼마고 내 지출이 얼마고 이런 걸 적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적지 않는다는 거죠.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들은 그게 부끄러워서 안 적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또 밖으로 드러날까 안 적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소득 분배 지표를 보여주는 통계가 될 수 있냐에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2016년도에 이걸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 어떤 가계 동향 조사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2017년도, 2018년도까지 하게 되는데 2016년도에는 7천 샘플을 했다가 이걸 없애기로 해서 2017년도에는 4천 샘플로 간이 조사를 했다가 2018년도에는 6천 샘플로 늘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표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시계율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황수경 청장하의 통계청장이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소득 분배가 나빠졌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발표했는지 언론이 그거에 주목했는지 그 책임을 물어서 아마 경질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1분위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이 표본이 늘면서 그분들이 많이 유입돼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걸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추후에 보정을 한 거죠. 강 청장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전 정치적으로 상당히 과정돼 있고 어쨌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으나 이거를 무슨 수사하거나 형사사건 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에 대해서는 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팬카페에 올린 메시지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한다. 깊고 깊은 겨울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다.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지수 의원님,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해석이 어려워. 아니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워요. 내일 오늘 또 경기도에 눈도 많이 온다. 바깥에 춥기도 하고 당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이 힘들고 어려운 것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처지와 상황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닙니다.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게 시적 표현인가요?
이게 어렵네요. 이제 박지원 의원이 들어왔다고 당에 봄이 왔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좀 바뀌어야지만 민주당에 뭔가 변화가 온다 이런 뜻이겠죠. 당원들이 다 합쳐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뭐 그렇죠. 뭐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어떤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 당내 그런 어떤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추울수록 뭉쳐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라는 건 본인이 가고 다른 대표가 온다고 민주당이 봄이 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봄이 와야 제비가 온다는 건 민주당이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구축해야 그제서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아니다를 강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민주당 내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면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서 봄이 좀 민주당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탁월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고 다른 사람이 대표가 와도 당에 정상화는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빗댄 거다. 알겠습니다.